하락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추천한 것은 뭐냐면 이만큼 하락한 근린생활시설이 꽤 많이 나온 것이 있는데 제가 로드뷰나 다 보게끔 되면은 상권이 죽은 지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34%까지 하락했어도 상권이 죽어 있는 그 근린시설은 제가 추천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 34%까지 하락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상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상권이 지금 시작이 되는 곳이에요. 도시개발구역에 의해서 새로 개발이 되는 지역에 아직 건물이 다 지어져 있지 않은 택지 개발을 하고 있는 곳에 이것이 경매로 나왔는데 이렇게 34%까지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린시설로 만들어 놨는데 전입자도 없고 사업자 등록증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전입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 근린생활시설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용도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근데 여기 뭘로 돼 있죠? 도시개발구역으로 돼 있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택지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인지 도시개발구역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푸드 카페 해갖고 여기에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여기 1단층으로 돼 있고 여기 2층은 지금 제가 보면 옥상으로 올라가는 이겁니다. 보면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 보게끔 되면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가게끔 돼 있죠. 이 평수가 좀 넓죠. 이게 우리 저기 보면 그 텔레비에도 옥탑방 고양이 뭐 이런 게 나오죠. 그 옥탑방 고양이 이런 게 뭐냐면은 계단이 올라가게끔 됐을 때에 건물 전체 면적의 8분의 1을 지붕을 덮어도 건축 면적이 안 들어가고 충수도 안 들어가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러니까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예를 들어서 2평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 면적 8분의 1 나머지 면적을 방으로 만들어 놓으면 건축 면적에 들어가지 않고 충수도 안 들어가면서 방을 만들어 쓸 수 있는 것이 소위 얘기하는 옥탑방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보면 그런 것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하여튼 단순히 계단만 올라가는 것에 봤을 때 건축의 면적의 8분의 1 이내로 만들어 놨을 때 방을 만드는 건지 창고를 만들어 놨을 때도 건축 면적이나 충수에 안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방을 만들어 놨을 때 뭐라? 옥탑방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는 단층으로 해서 이렇게 근린생활 시설을 지어놔서 지금 푸드 카페 가지고 이렇게 장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도시죠. 저 뒤로 보면 아파트도 있고 여기 이렇게 있고 건물이 지어진 데도 있고 안 지어진 데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입찰을 하게끔 되면은 현장을 가서 보고 이 서울 사람들은 이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 가서 보고 상권이 앞으로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를 보고 이게 새로운 신도시이다 할 때는 지르지 않고 낙찰을 받으면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여기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을 내지 않는 겁니다. 이건 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에 보면 그 도시개발구역에 의해서 새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기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군사시설은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한국 사진 이렇게 가린 것 같아요. 보면 기준권리가 여기 보게끔 되면 뭐가 있죠? 12억 얼마가 있고 청구를 10억 했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보면 건물이 하나가 아니라 그 옆에 건물을 같이 동시에 설정을 해갖고 같이 경매로 진행되는 게 아닐까. 공동담보 중에 한 물건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한 물건 가지고 이렇게 설정하고 이렇게 해줄 수가 없죠. 여기 보시면 전입세대 없음. 그 다음에 세무서의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 이런 거 해당 사항 없음. 그 사업자 등록증도 없고 전입된 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76쪽 보시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서울 시내 물건이 2분의 1 지분으로 나온 겁니다.
서울 동부지원의 2024 강제경매입니다. 서울시 성동구 홍익동 근린시설 한성 누구 2분의 1 지분 강제경매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좋은 곳에 있는 땅과 건물이 2분의 1 지분 경매를 놓았는데 제가 봤더니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거를 상속을 받았고 상속을 받기 전서부터 설정이 있던 것을 그대로 넘겨받은 것이 아닌가 싶고 강제 경매로 청구 금액이 얼마나 하면은 3,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감정 가격이 지금 얼마죠? 보면 2분의 1이 8억 7천이죠. 그럼 전체가 얼마죠? 16억에서 17억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강제 경매 얼마로 나왔죠? 3,500 나왔죠. 이거는 제가 보기엔 거의 99% 취하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최저가격이 5억 6천이죠. 혹시 취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잔금 내야 되죠. 5억 6천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혼자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그 옆에 분하고 같이 하자고 그래요. 그 옆에 분은 그 정도 돈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임차인이 1995년서부터 있죠. 그러니까 부친이 살아계실 때부터 여기 뭐야? 임차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정식으로 이렇게 보면 대려변에 있는 건 이 건물인데 2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다른 건물은 다 높게 지었는데 이것만 옛날 건물에서 그대로 이렇게 단축으로 이렇게 뭐야? 조립식 건물 비슷하게 이렇게 지어서 있는 겁니다. 이 건물만. 그러니까 옛날에 이 건물을 가지고 계신 노인네 분들이 내가 뭘 이거를 건물을 짓고 그 지금 이 나이에 뭘 할 게 있냐 그냥 이대로 있다가 세나 주고 있다가 하자 해갖고 그냥 그대로 뒀고 상속을 받았고 상속을 받은 사람들도 그냥 그대로 옛날에 있던 사람 그대로 두고 있던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경제 정밀해갖고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이런 것을 그대로 쓰면 95년도 쓰고 있다는 게 30년 동안 그대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건축물 관리장을 보면 두 사람 이름으로 다 돼 있죠. 이렇게 누가 여기 보면 근저당 설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근저당 설정은 상속받기 전서부터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 거라 이런 뜻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상 700만 원에 대하여 보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하고 월세를 주는 곳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거 보면 1,200만 원에 60만 원에 대항력이 있는 것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1,200만 원에 있는데 월세를 다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다음 달 특수 경매를 할 때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를 오늘 미리 설명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 대항력이 있다 그랬죠. 대항력이 있으면 내가 낙찰을 받으면 2분의 1 내가 낙찰을 받았죠. 그럼 여기 있는 그 세입자가 나한테 돈 달라고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이 특수경매를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보면 이걸 알아야 되는 건데 대항력이라고 그랬죠. 대항력이 뭐예요? 돈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대항력이 뭡니까? 안 나올 권리. 대항력이라는 것은 내 전세 보증을 받을 때까지 그대로 이 자리를 점유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유치권과 같이 점유할 수 있는 권리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내가 전세 보증을 저 사람 안 주니까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채권이 돼요. 근데 소송을 하고 뭐하고 오래 걸리다 보니까 주택임대차법에서 소송을 하지 않고도 그대로 버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세에 들어간 사람은 먼저 주인이 돈이 없다 보니까 경매는 날렸지 않습니까? 경매는 날렸는데 판결문 받아서 돈 준 사람한테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나 돈 없는데 그러면 판결문 받아도 돈 자기 전세금을 좀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냐 하면 돈 있는 사람한테 받아야 되거든요. 돈 있는 사람이 누구야? 새로 낙찰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돈 줄 때까지 뭐 한다? 나는 버틸 수 있다. 대항력이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지분 경매에 있어서 대항력이 있다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특수경매에서 그 원칙을 알게끔 되면 지분 경매가 있어서 대항력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다면 그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특수경매에 입문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제가 강의하려고 12월 6일 날 특수경매에 대해서 핵심 요지만 제가 5간 특강을 하겠다는 것이 아까 땅만 낙찰을 받았는데 건물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을 때 땅한테 대항력을 항상 하느냐 못하느냐, 그 다음에 대항력, 지분으로 낙찰을 받아서 대항력이 있을 때 우리가 낙찰 받은 사람한테 이 사람이 돈을 내놓으라고 그럴 수 있게 없냐. 제가 예전에 한 작년 아닌가 올 한 봄인가 오는데 전화가 한 사람이 와서 제가 그 뭐 특수경매 강의하시는 그 누구라 그래서 그냥 질의를 한번 하는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뭔데 그랬더니 제가 실수로 대항력 있는 건물의 지분들을 4분의 1을 낙찰을 받았는데 제가 권리분석을 잘해서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저기 뭐야 그 뭐 몇천만 원을 전세를 들었는데 낙찰 받은 나한테다가 돈 내놓으라고 자기 전세금 내놓으라고 소송을 한다는데 이게 내가 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물어보더라고. 뭐라 그랬죠? 채권이 아니라 그랬죠. 뭐 하라고 그랬죠? 대항력이 있죠. 돈을 받을 때 누구든지 지분권자도 누구든지 상관하지 말고 나는 내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버틸 수 있는 권한이 뭐야? 대항력이지 내 돈 내놔라 할 수 있는 건 채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항력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뭐가 있다는 거야? 대항력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해서 여기 보면 1200만 원이 6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낙찰 받으면 얼마를 받아야 되죠? 30만 원씩 받아야 되죠. 나가고 뭐하고 소송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그 시간에 보증금도 어떻게 한다? 다 제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원래 돈은 누가 내야 되는 거죠? 보증금 받은 사람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받은 사람이 안 줬기 때문에 내가 대신 줬으니까 뭐도 할 수 있죠? 구상권도 항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지분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낙찰 받는 것이 더 돈을 벌 수 있는 원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권리분석 특수경매 하시는 분도 그런 정도는 아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 저기 방금 거기요. 네. 그 배당 신청을 했네. 배당 신청. 그러니까 뭐 낙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배당 신청 아니 제가 뭐 여기 배당 신청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간주한 게 아니라 예. 우리 특수경매를 네, 임하시는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원칙을 알아야지 돈을 버는 건데 이 얘기를 말하면 평생을 나한테 다 배울 거야 본인이 이제 골라야 돼. 평생 배우랍니다. 본인이 집에서도 고를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특수경매를 하는 원칙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권리 분석을 하는 걸. 뭐 한 네? 평생 죽을 때까지 배워도 저 혼자 못 할 것 같습니다. 자, 11번째 물건 이번에 보면 83쪽이죠. 평택지원 강제경매 2분의 1 지분입니다. 평택지원 2024 49866입니다. 감정가가 1억 300인데 청구 금액이 얼마죠? 1000만 원. 그러니까 2억짜리 아파트를 강제경매 1000만 원인데 여기 뭐도 있어요? 관리비 미납도 있어요. 저 보면 이분이 경제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금 이렇게 취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도 걱정스러울 때가 있는 게 뭐냐면 카드로 해서 한 개가 아니라 두서너 개 카드 밀려서 여기에 700만 원 저기 뭐 1000몇백만 원 이런 것이 있고 특히 제가 가장 조심하는 건 뭐는 그 의료보험 안 낸 것이 있죠. 그것이 압류돼 있다는 얘기는 직장이 없고 얼마나 돈이 없으면 의료보험까지 안 냈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1, 2천만 원의 강제경매가 나와도 취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보게끔 되면 관리비 미납이 있다. 이것도 좀 걱정은 되긴 되지만 그래도 평택의 아파트 이런 정도로 질지만 않고 낙찰받는다 그러면 잔금 안 내고 안 내서 우리가 잔금을 내고라도
얼마든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뭐만 하지 않으면 질르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질르지 않는다는 걸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하든지 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질르는 거 정확한 거는 먼저 가격을 넘어가면 질르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질른다는 얘기는 먼저 가격과 지금 최저 가격의 중간 이상으로 쓰면은 좀 질르는 편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먼저 가격 이상은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먼저 가격과 지금 가격의 중간 이하로 입찰에 들어가라. 낙찰 못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낙찰 못 받으면 다른 거 또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부동산 표시 이렇게 돼 있고 2분의 1 지분입니다. 여기 아파트 2분의 1 지분. 소유권 가압류가 여기 돼 있죠. 1,400만 원이죠. 그런데 여기 얼마로 돼 있죠? 보면은 이게 얼마?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K가 있고 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빚이 두 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죠? 관리비 미납이 얼마도 있죠? 70만 원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관리비 70만 원 돈 밀렸다 했다는 얘기는 2달 이상은 안 된 거예요. 그런 거를 잘 생각하셔서 낙찰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취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빚이 많지 않아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서 최저 가격에 그냥 들어가서 낙찰 받아도 좋고 못 받아도 좋다 이렇게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채무자 겸 소유자 세대 외 등재된 거 없음 이렇게 돼요. 자, 이번에는 89쪽입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돈이 좀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물건입니다. 2024 타경 56502로 강제 경매입니다.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건물은 매각, 제 토지만 매각입니다. 건물은 원래 이 누구였다가 딱 건물은 엄누구로 바뀌었고 토지는 이 누구 그대로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건물 매각 제외고 토지로 되어 있는 토지만 경매로 나온 거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았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시한권은 있는 물건의 땅이 경매로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 가격이 8억인데 제시의 건물로 건물 매각 제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 시작이 5억 7천만 원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5억 7천만 원에 한 번 하락해서 3억 9,900만 원까지 하락했지만은 원래는 감정가격이 8억 8천이다 보니까 얼마까지 하락한가 하면 49%까지 하락한 겁니다. 부동산 표시해갖고 이게 저기 뭐 이제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할 때 내놓은 그 서류를 제가 그대로 옮긴 겁니다. 일괄 매각 이 사건 토지상에 소재는 제시의 건물 13 토지상에 소지하는 이 단독주택 목록 13 토지상에 소지하는 한편 건물 한 동 및 목록 3 토지상에 소지하는 컨테이너 한 동 주차시설 비닐하우스 한 동은 각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함. 단독주택과 컨테이너는 매각에서 제외한다. 2층 단독주택 및 목록 3에 소지하는 판넬 건물 한 동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가 제한받는 경우를 감안한 감정가격입니다. 주식회사 스페이스 하우스로부터 바닥 시멘트 포장 및 보도 블록과 경계석 설치 담당 축조 공사 및 관련받지 못한 공사비 채권 1억 8,600만 원을 위한 유치권 신고가 있으니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유치권 신고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 필지가 경매로 나온 겁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 여기에 이렇게 건물이 있죠. 건물인데 여기 현황 도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도 봤듯이 여기 보면 여기에 세 필지인데 여기 도로가 없죠. 여기 도로 없지 않습니까? 여기 도로 없잖아요. 여기 세 필지인데 이렇게 세 필지인데 여기에 도로인데 이 도로 꼭
꼭지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우리 이 땅에는 보면은 지적법상 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집이 있고 현황 도로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꼭지로 돼 있는 요 땅이 우리가 낙찰을 받는 데인데 꼭지로 잡혀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황을 보시면 우리 땅 옆에 현황 도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있는데 보면 이게 아까 이거 매각 제외라 그랬죠. 건축물 관리장이 이렇게 있죠. 누구 이름이 바뀌었죠. 근데 건축물 현황도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 뒤에 있는 땅이 있고 앞에 땅이 있고 여기 쪼가리 땅이 있죠. 여기 이렇게 삼각 쪼가리 땅. 그리고 여기 앞에 땅이 있고 뒤에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우리 삼각 쪼가리 땅까지 현황을 포함해서 이거를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배치대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무슨 도로? 마을 안길 옛날 쓰이기 때문에 우리 땅 일부를 포함해서 여기서 꼭지만 붙어 있지만 현황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 건물을 짓을 때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건물이기 때문에 지적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법상 도로는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는 물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이거를 가지고 청구를 하려고 하면은 자 여기 보게끔 되면 가처분이 있죠. 가처분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 이 누구가 돼 있고 가처분을 누가 했죠? 장 누구가 했죠. 그래놓고 가처분 한 사람이 청구를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처분을 해놓고 가처분하는 사람이 경매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선순위 가처분은 이거는 말소 대상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가처분도 여러분 신경 쓸 필요도 없다. 그럼 뭐가 문제냐? 진입법 그러니까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것도 걱정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게 딱 하나예요. 뭐냐면 땅 주인으로서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죠. 건물인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으죠. 같았었기 때문에 법정 이상으로 있지 않습니까? 법정 이상으로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철거와 지료 소송을 내면은 똑같이 그 사람은 법정 이상권 있다 하고 버틸 수가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지료를 보통 보면 지금 지료를 감정하게끔 되면 3%에서 4%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얼마를 하는 거죠? 4억에 만약에 4억 5천을 주고 샀다고 가정하십시다. 4억 5천에 사면 감정 가격이 얼마였죠? 아까? 8억이죠. 그러면 우리가 3%에서 4%가 지료가 된다 그러면 감정 가격을 갖고 지료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7%에서 8%의 정도에 내면은 이거는 100만 원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법정 이상권이 있다고 해도 이 건물 주인이 나 지료를 내면서 버티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김포거든요. 서울하고도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도 투자해 볼 만은 한 건데 또 뭐가 문제죠? 대출 안 해주거든요. 대출 안 해줍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도 같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손 붙잡고 공동 투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수경매에서는 대부분 대출을 안 해줘요. 대출을 안 해주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오셨는데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소주나 한번 같이 하시다 해갖고 같이 사로 이렇게 얘기해보고 마음에 드시면은 그럼 같이 나오고 한번 투자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보면 강제경매가 지금 보면 8억 8,700이기 때문에 이거는 취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여기에 유치권이 또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 부동산 점유관계입니다. 유치권이 뭐 할 수 있는 권리죠? 선생님 유치권 뭐 하는 권리예요? 유치권이 뭐 할 수 있는 권리죠?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리죠. 언제부터 해야 되죠? 제일 먼저 경매가 시작이 되면 뭐부터 한다 그랬죠? 압류부터 한다 그랬죠. 압류 이후에 점유는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가서 점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뭔지 경매에 대해서 뭔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미 감정평가사 같은 현황 조사서에 뭐가 없어? 점유자가 없다는 얘기는 유치권은 인정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왜? 제일 먼저 경매가 시작하려면 법원에서 압류부터 하고 압류 이후에 한 것은 전부 다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번에는 96페이지에 공장입니다. 공장인데 이것도 누군가 한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가 잔금을 내지 않아 가지고 20%에 진행이 된 거고 먼저 번에 최저 가격이 6억 7천만 원이었었는데 잔금을 내지 않아서 재경매로 신청한다는 얘기는 이분이 6,700여만 원 정도를 날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의 낙찰을 받았죠? 9억 7천에 받았죠. 9억 7천에 받아갖고 이 사람이 경매가 물건이 좋은데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 대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잔금을 못 낼 수도 있거든요. 못 냈다가 나중에 재경매가 나왔는데 대출해준다 하게끔 되면 이거를 대출금을 내서 취하를 시켜야 돼. 다시 낙찰을 받아야 돼. 최저가로. 다시 낙찰 7천만 원 손해보고 6억 7,900짜리를 지금 보면 9억 7천만 원을 쓴 거를 6억 7천만 원을 쓰니까 그러면 3억을 더 싸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 물건을 추천하면서 나름대로 권리 분석할 때 조금 좀 뭐랄까 좀 찝찝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세입자가 얼마죠? 300만 원에 30만 원인가? 330이죠. 아니 여기에 건물이 3동이나 되는데 이 건물 3동을 쓰면서 한 동을 썼는 건지 3동을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보증금 300만 원에 30만 원씩 받는다는 얘기는 임대가 잘 안 나간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걱정이 조금 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입찰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입찰 현황을 가서 근처에 있는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이게 임대를 얼마로 줄 수 있는가를 확인을 해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연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안 한 거죠. 그냥 서류상으로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여기 화성이거든요. 아니 어디죠? 화성이죠. 화성에 공장이 이렇게 그 임대가 잘 안 나가지 않고 화성이 하도 공장이 무분별하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화성에서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이라고 만들어 놓고 공장 허가를 당분간 작년까지인가 중지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도 공장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늘어난 것이 화성이에요. 그런데 건물이 이렇게 지어놨는데 이것이 300만 원에 30만 원밖에 안 간다? 한 동에 30. 네, 한 동이라고 써 있어요. 세 동이면 상가 임차인 한 동. 아니 그래도 내가 보기엔 싸다 이런 얘기죠. 가봐야 1,000만 원에 100만 원이잖아요. 너무 좀 감정 가격에 의해서 너무 싸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고 세 동이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 쓰지 않고 3명은 나눠서 세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으로도 상당히 좋은 걸로 보는데 이거는 반드시 입찰에 들어가시려면은 그곳에 공장을 세 주시는 분들하고 합의를 해서 물어보고 입찰에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3동 중에서 한 동은 호이스트가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 2동은 이렇게 오버헤드 크레인에 호이스트가 있는데 뭐 누가 현장 답사를 가봤더니 이 호이스트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버헤드 크레인이 있고 그 다음에 호이스트는
이 오버헤드 크레인이 비싼 것이지 여기 호이스트 자체는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런 걸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경매로 진행된다고 보니까 세입자가 경매로 진행되는데 이거를 여기 오버헤드 크레인 있는데 호이스트는 내가 사서 달았기 때문에 가져갔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명심하시고 이게 다른 것보다는 권리 구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얼마로 세율을 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대출을 받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대출을 받은 그 이자를 월세를 받아서 갚을 수가 있는가, 이거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걸 확인해 보고 월세를 가지고 대출 받은 금액의 이자를 월세로만 낼 수 있다 그러면 내 돈 어느 정도만 집어넣고 팔릴 때까지 이자를 내는 것이 없이 그대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1년이든지 2년이든지 버틸 수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좋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확인하고 입찰에 들어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104쪽입니다. 남양주 지원입니다. 남양주 지원 2024-921 임의경매입니다. 남양주시 화도읍이라 그러면은 상당히 그 수도권으로 괜찮은 곳인데 이것도 특수 경매가 아니고 권리 분석상 아무 문제가 없는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인 감정 가격이 5억 8천짜리가 1억 9,600만 원까지 하락을 한 건물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누군가가 1억 9,600 들어가는 걸 얼마에 낙찰을 받았죠? 3억 1,700에 낙찰을 받았죠. 2등이 얼마죠? 2억 5,300이죠. 근데 미납을 했죠. 얼마까지 하락했는데 1억 9,600까지 하락한 걸 얼마를 썼다고요? 3억 1천. 그리고 미납을 했죠. 그리고 2등이 얼마를 썼죠? 2억 5,300 썼죠. 제가 보기에는 짐작입니다. 확실히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조사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경매에서 컨설팅을 해 주시는 분들이 그 뭐라 그러죠? 기쁨조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서 해야지 자기가 컨설팅 비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2등하고 차이가 너무 나게끔 되면은 그러니까 낙찰을 받아야지 컨설팅 비용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분이 1등하고 2등하고의 차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어차피 보증금 집으로 다 돌려받는 거니까 입찰에 가보셨어요? 낙찰되지 않은 거는 보증금 봉투도 뜯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찰 보증금도 없이 저기다 신문지 잘라서 넣고 그냥 입찰 다른 사람이 2억 들어간 거 아니까 나는 1억 9천에 들어갔다 그냥 돈을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가격만 쓰는 거고 2등으로.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기쁨조. 제가 보기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1억 9,600만 원까지 하락한 걸 이렇게 높게 쓸 리가 없다 이런 거. 그런 거 잔금 안 낼 미납할 리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이런 얘기죠. 제가 이런 거를 여러 번을 보고 저도 초창기에 한 10몇 년 전에는 추천 물건하고 낙찰 받으면 컨설팅 비용을 받겠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조금 높게 쓰라는 마음이 생겼는데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싸게 살게 주겠다고 골라놓고 높게 쓰라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아예 컨설팅 비용 안 받고 그냥 1년 치수강료를 그냥 110만 원 받고 낙찰을 받든지 말든지 본인이 알아서 쓰고 저는 최대한대로 가격을 낮춰서 들어가라 하고 낮춰서 받고 나면 그렇게 해서 조금 낙찰을 받아도 컨설팅 지금 주고받는 것이 없어야지 낙찰을 받고도 편안하게 전체 낙찰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라고 도와줄 수 있고 이런 관계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없애버린 겁니다. 뭐 누군가를 봤더니 이종실이가 뭐 특수경매 사기를 치지 않느냐 그러면 사기를 치려면 뭐는 돈을 받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다가 이거를 강제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런 물건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낙찰 받으면 내가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뭘 밥을 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뭐 하는 거예요? 특수경매 내 나름대로에 골라가지고 권리 분석을 해드리는 거고, 입찰에 들어가고 얼마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결정하는 거. 안 들어가도 아, 특수경매 권리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공부하는 마음에서 1년 동안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가지고 무슨 사기 우는 1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그냥 제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특수경매 물건이 아닙니다. 도로가 하나가 있고 대지가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자, 보면 여기 보면 하나, 이게 보면 하나는 보면 대지가 있고 도로가 있고 전 있죠, 전. 그러니까 여기에 전이 293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330제곱미터,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가 안 되게끔 되면 주말농장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주택 옆에 이렇게 주택 옆에 여기에 보면은 전으로 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 면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는 택지로 해서 아직 건물 안 져졌기 때문에 전이지만 사실은 이 전부 다 낙찰을 받아서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건물 질 사람에게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옆 앞에 뭐예요? 도로 지분이 같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두 필지고 도로에 한 필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거는 뭐예요? 전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이 필요하고 이거는 토지 건물 전체고 이렇게 해서 진행된 건데 얼마까지 하락했다고요? 34%까지. 누가 도와준 거죠? 먼저 낙찰을 받고 잔금 안 내신 분이 도와주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물건이 우리로서는 투자할 때 더 좋은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여기 뭐 항공사진 보면 여기 전원주택지 이렇게 있는 곳이죠. 이 전원주택이 제일 제가 투자하지 말아야 될 곳이 어디라 그랬죠? 양평, 가평. 거기는 아주 그러니까 공장인 없이 전원 생활을 하러 들어가는 사람이고 이렇게 화도나 이렇게 뭐 이런 곳에는 그래도 그 자기 직장이 있으면서 야 아파트가 아니고 어떤 분은 아 그래도 땅을 밟고 살아야지 어떻게 시멘트만 밟고 살아 하시는 분들이 사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보면 조금 괜찮지만은 이것도 전원주택은 전원주택입니다. 전원주택을 제가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자,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전원주택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아니,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는 땅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전원주택 땅값이 올라가는 게 없어요. 화성같이 이렇게 시내 가운데 있는 그런 곳은 땅값이 올라가요. 근데 양평, 가평, 뭐 산골짜기에 있는 거에서 물 흐르고 뭐 호수 경치가 있다고 땅값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양평, 가평에 그 댐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러고 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 100만 원인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가서 보면 얼마? 100만 원. 110만 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가장 핵심은 땅을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땅값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곳은 전원주택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죠? 가격이 내려갔죠. 내려가서 원래 가격대로 파는데 원래 가격보다 좀 싸게 팔아야 되고 지금 이런 곳에는 그래도 양평, 가평과 달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전원주택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34%까지 떨어지지 않고 얼마까지 떨어졌다고요? 49%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저 추천 안 합니다. 근데 34%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추천했는데 또 가서 49%에 가서 또 질러서 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추천 물건을 고르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하면은 저한테다가 이거를 얼마에 써야 될까 이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최저 가격에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에 내가 폐차를 해도 좋다. 이 가격 이상은 내가 안 쓰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자기가 가지고 입찰에 들어가야지 되는 것이지, 현장 가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서 교수님 제가 이거 들어가서인데 입찰 가격을 두 개를 써가지고서 이걸 낼까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지금 경매로 돈 버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왜? 권리 분석을 잘할지 모를 때, 권리 분석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도 가격이 떨어질 때, 그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지금은 경매 권리 분석을 몰라가서 가격이 떨어진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4개까지인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5번이 2개였으니까 15개였습니다. 보면. 그리고 아까 제가 초창기에 그 다른 강의를 좀 했기 때문에 지분 경매 같은 경우에 빨리빨리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고 정확하게 권리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분 경매에 있는 것에 아파트 뭐 이런 거는 핵심 얘기만 한 거거든요. 12월 첫째 주 토요일 날에는 특수 경매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김희주 이사나 저한테다가 문자로 주시면은 교재하고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4번째 주에도 또 똑같은 더 좋은 물건, 지금보다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또다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 낙찰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돈을 벌 생각을, 버스를 놓치니까 리무진이 오더라, 이 마음을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고 임하셔야지, 입찰에 들어가셔야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강의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